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위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식의 바다에서 한번 헤엄을 쳐보도록 하죠. 예, 위키 오늘 뭐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봅시다. 우리 한번. 예, 보시면 오늘의 알찬 글, 오늘의 좋은 글 둘 중에 뭘 읽어볼까요? 예, 후안 우리배, 우리배. 아,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이거보다 역시 좋아하는 동물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리고래. 아, 보리고래 처음 들어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보리고래는 수염고래의 한 종류이다. 예, 여러분, 수염고래와 이빨고래가 있죠? 그 중에서 수염고래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대왕고래와 큰 고래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고래이다. 와, 굉장히 큰 고래네요. 그쵸? 보리고래,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다이버가 있는데 와 이 정도네요 그쵸 우와 이거 뭐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에 보기에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저번에 보면 매부리 바다 거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위급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 위기 단계네요 그쵸 그래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일주일 내인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분류는 뭐 르네프 림베르레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828년에 설명되었지만 추가 설명은 칼 루돌피가 제공하였다. 그래서 루돌피 수염고래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영문 이름 중 세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를 뜻한데요. 그리고 둘이 플랑크톤을 먹을 때 같이 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래가 플랑크톤을 먹잖아요. 아마 대구를 먹는 건 아닐 거예요. 이빨고래류가 아니니까. 플랑크톤을 이렇게 쏟아서 먹죠. 수염으로, 수염고래류는. 그런데 이제 대구가 플랑크톤을 같이 먹으러 오니까 대구가 나타날 때 이제 그것도 보리고래도 나타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본에서는 정어리와 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와시쿠지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어리 고래라고 종종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리고래라는 이름은 울산 지역에서 보리를 수확할 즈음에 나타난다고 붙은 이름이다. 아, 이 너무 낭만적이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보리고래라는 이름이. 우리는 보리고래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울산 지역에서 와, 울산 지역에 반구대 암벽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래를 볼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보리를 수확할 때쯤, 보리를 수확할 때니까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기 전이겠죠, 그쵸? 예, 보릿고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수확할 즈음에 나타난다고 붙은 이름이다. 이 이름 너무 예쁩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서 보리고래는 수염고래에 속한다고 하고 이건 얘기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목주름과 수염이 있는 것이 수염고래의 공통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북방과 남방 보리고래가 있다고 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외광과 행동 방식. 그래서 세 번째로 큰 종이니까 굉장히 12에서 15m나 자란다니까 와 반구대 암각화에서 나오는 고래가 이 보레고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몸무게는 20톤에서 30톤. 와, 이 엄청난 무게인데 이런 무게는 지상에서는 버틸 수가 없죠. 지상에서는 중력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뭐 생물이 20, 30톤까지 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물이니까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뭐 암컷이 수컷보다 큰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리고래는 아이슬란드에서 포획된 것으로 몸 길이가 16m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 색깔은 어두운 새색이며 복 부분에는 좀 푸르스름한 잿빛과 푸르스름한 게 섞여 있나 봅니다. 복부에는 그러니까 배 부분에는 불규칙적인 연회색에서 흰색의 점이 있다. 그다음에 주름이 있으며 목에는 이는 먹이를 먹을 때 입이 팽창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예, 이 주름 때문에 이렇게 그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들여 마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 고래 수염 이걸 플랭크톤을 이렇게 걸러서 먹겠죠. 예, 그리고 물은 이렇게 빼버리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어서
돼 있다. 그리고 이들의 피부는 구멍이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치유된 후에는 희게 변한다. 그래서 요강류 무슨 이거 따개비 같은 거 아닐까요? 요강류가 잘 모르겠네. 예. 갑각류에 속한다. 예,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런 것들 뭐 칠성장어, 심지어는 작은 상어 같은 칠성장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칠성장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무악류, 그러니까 그 턱이 없는 그러한 예, 이렇게 턱이 없는 무악류 물고기인데 이걸로 뭐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막 그러죠. 예. 이런 기생체에 의해서 상처가 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흉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먹이를 걸러 먹는 종이며 많은 양의 바닷물을 머금어서 고래 수염을 이용해서 먹이를 걸러내고 바닷물 뺀다. 이런 거 쭉 다 나와 있네. 예, 이것도 한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염파는 끝에서 고운 털로 자라 혀에 이르는 손톱과 같은 케라틴. 굉장히 비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근데 유연성도 있고 손톱 보면은 딱딱하지만 조금 어떤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튕겨내는 그런 것이 가능하잖아요. 케라틴질은.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근데 이 보리고래 0.1mm 정도의 아주 고운 강모는 다른 수염고래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래들은 수염고래류들은 성기인가 봐요. 근데 이건 촘촘한가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수염을 보지 않고 다른 고래랑 구분할 때에는 머리의 등줄기의 유무 여부가 사용된다. 보리고래는 등줄기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큰 보리고래는 큰 고래와 혼동될 수도 있지만 큰 고래는 비대칭적인 머리의 채색과 흰 밑턱, 회색인 왼쪽 이런 것들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큰 고래의 특징인 비대칭적 머리 채색 이런 것이 보리고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희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큰 고래는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돼 있고 채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알록달록하거나 조금 색깔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그건 큰 고래고 그렇지 않은 건 보리고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보리고래는 대체로 혼자서 다니지만 6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니고 왜 6마리일까요? 참 재밌네요. 이것도 이보다 더 큰 무리는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여러분 고래들 보면 사실 알려진 것들이 거의 없어요. 향유고래 같은 것도 수십 몇 미터에서 무슨 먹이를 먹고 사는지 아직도 잘 모른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굉장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고래네요. 그렇죠? 울산에서 발견할 수 있다니까 혹시 생물학자 되고 싶은 분들, 동물 행동학 이런 거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것들. 그렇죠?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보리고래는 고래 중 가장 빠른 편이다. 최대 속도는 단거리에서 50km.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50km면 그렇죠? 우사인 볼트가 몇 킬로죠? 우사인 볼트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물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고래 분수를 뿜기도 하고 보리고래는 수면에 꼬리를 거의 드러내지 않으며 고래뛰기를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잘 겉에서는 보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면 울산 방구대 안각하는 이것이 아닐 가능성도 높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이는 하루에 평균 900kg 정도의 먹이를 잡는다.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되죠.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플랑크톤 같이 작지만 물속에 풍부한 그러한 먹이를 먹지 않으면 900kg를 섭취하는 거는 거의 진짜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먹이는 주로 아주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 좀 하위 단계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위 단계에 있을수록 먹이사슬의 양은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물성 플랑크톤을 선호하는 것은 내장 내용물 분석과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그런 것으로 하겠죠. 그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사를 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애 짝짓기는 온대 아열대 지방에서 겨울에 하며 그러니까 온대 우리 그 남쪽 지방 같은 데서 울산에서 겨울에 발견할 수 있는 거겠죠. 보리철에 수확철에 그래서 보리고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작가분들이시라면 보리고래가 돌아오는 시기 막 이런 식으로 시기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정 임신 기간은 인간하고 좀 비슷하네요. 10개월 조금 넘는 것 같네요. 일단 다양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는 태아의 성장을 측정할 때 사용된 다양한 모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보리고래의 태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보리고래의 최대 수명은 65년이라고 하니까 꽤 오래 사는 거죠. 예. 보통 큰 동물이 오래 살죠. 큰 동물 그리고 그 생애 사이클이 느린 동물들 이러한 동물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경향이 있어요. 뭐 거북이 같은 것도 굉장히 느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 여러분 보면 이거 고래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래는 이 노래로 소통을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매질이 공기보다 소리를 빨리 전달합니다. 예. 뭐 공기 중에서 소리는 초속 뭐 300m라고 하죠. 그거보다 훨씬 아마 더 멀리 갈 거예요. 빨리 전달될 거예요. 물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밀도가 높아서 물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래는 그런 물 속에서 노래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고래는 몸체가 크잖아요. 여러분 몸체가 클수록 내는 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이가 짧은 플루트가 소리가 높습니까? 길이가 긴 게 높습니까? 소리가 짧은 게 엄청나게 소리가 높죠? 여러분 파바로티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의 목을 보십시오. 짧습니까? 깁니까? 그 파바로티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테너죠. 목이 거의 안 보이시잖아요, 그분. 예, 짧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울림통이 클수록 저주파가 나오는데 저주파는 더 멀리 가고 그 다음에 방해물 이런 것에 더 그거를 이렇게 회절이라고 그러죠. 더 잘 회절해가지고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래는 한 번에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그러면 그 노래가 쭉 해서 한 몇 분,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바다 끝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전에 어떤 그러한 진화를 할 때부터 물속에서 인터넷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태평양 이쪽 끝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저쪽까지 닿아서 소통을 하고 막 그런다고요. 고래라는 게 참 대단히 영물이죠, 영물. 그런데 요즘에는 고래가 그래서 가끔 뭐 해변에 몰려와서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인간이 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그렇다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서식지와 회유 경로 이런 것들은 쭉 나중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갔다가 어디로 왔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 보리 수학 시즌에 나타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고래잡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거 보니까 아마 일본 같은 데서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래가 별미로 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1885년에서 100년 사이에 보리고래가 14,295마리나 잡혔네요. 예. 또 많이 잡았네요. 예. 역시 조금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상업성이 때문에 그런데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보리고래는 빠른 속도와 민첩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잡기가 힘들겠죠. 상대적으로 고래 기름이 적고 또 고기도 적은가 봐요. 그래서 선호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나중에 상업성이 있는 고래들이 고갈되기 시작하자 또 대신 포획되기 시작하다. 아유 참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 다 잡고 나서 또 보리고래까지 잡고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고래 고기가 뭐 별미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남획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래는 일단 물고기와는 달리 포유동물인데다가 굉장히 지능도 높고 사회성도 있고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남획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다행히도 국제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국제적으로 상업적 고래잡이를 중지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그 나라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고래잡이 업자들도 연간 보리고래를 50마리 정도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연구 목적은 보리고래가 무엇을 먹는가를 알아내서 고래와 어부들이 얼마나 경쟁하는 걸 알아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아까 전에 일본에서는 이와시 쿠지라라고 한다고 그랬나요? 그 정어리 고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어리를 어부들이 잡아야 되는데 고래도 먹으니까 또 이걸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얄밉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다는 거. 그래서 고래는 인간이 잡는 수산 자원의 3배에서 5배를 소비하며 고래 연구는 해양자원 관리에서 필요한 중요한 관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러면 고래를 잡아서 잡자라고 하는 쪽으로 좀 기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 자연보호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래는 인간이 먹지 않는 오징어나 플랑크톤을 먹는다면서 또 이런 연구를 비판하고 서로 지금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리고래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네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고래 중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저는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보리 수확철에 발견되는 고래다. 참 제가 볼 땐 참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정보는 되게 굉장히 재미있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였던 보리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